강학스 알고리즘들의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커질 때를 일단 중점적으로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학과든 뭐 인공지능 학과든 산업공학과든 본인들이 알고 있는 머신러닝 메소드 또는 통계적 방법론들을 이용한 우리가 테크닉들이 강학스 방법론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강학스 방법론에서 사용될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중요해지는지도 배워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피팅 성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티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는 얘기는 트레이닝과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이 같을 때는 사실 트레이닝 방법론이 중요해지는 건 아닌데 만약에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가 다를 경우는 그때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에 맞추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러닝 방법론들을 옵티미제이션 방법으로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샘플링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잘 원래 오브젝티브랑 잘 설정에 맞춰줘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과정이라고 했었고요. 네, 뭐 기타 등등 뭐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러닝 메소드들이 어떻게 동작한다 이런 건 얘기를 했었고, 근데 강학스 방법론에서는 이런 머신러닝 메소드를 적용할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했죠? 어디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했죠? 머신러닝 메소드들을 강학스 방법론에 적용할 때 그냥 머신러닝 메소드랑 강학스 방법론에 큰 차이가 벌어지는 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예요? 네, 뭐라고요? 파이 S를 몰라서. V 파이 S를 몰라서. 또 뭐라고 하셨죠? 레이블이 없어요. 네.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세요. 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엄청 커졌을 때,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엄청 컸었을 때 그 일반적인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 공간 위에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를 지금 저희는 일단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액션 스페이스가 커지는 거는 못 다뤄요. 액션 스페이스가 커지는 거는 요거 이후에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다룰 거예요. 액션 스페이스가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커졌을 때는 우리가 밸류 펑션에 대해서 어프록시메이션 해줘야 되는데 밸류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가장 정확한 V 파이 S 값을 알아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무슨 러닝 메소드를 쓸 수가 있어요. 슈퍼바이스 러닝 메소드를 쓸 수가 있죠. 근데 강학스가 애초에 이 타겟이 되는 V 파이 S를 어떠니까? 우리가 잘 아니까? 아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저 V 파이 S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강학스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머신러닝 메소드랑 강학스 방법론이랑 차이가 뭐냐? 그냥 강학스도 그냥 머신러닝 방법론 아니냐? 사실 뭐 다 러닝 메소드로 묶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리즘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딱 들어갔을 때는 두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점을 물어보려고 한다면 딱 이 지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강학스 방법론은 타겟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르기 때문에 쓰는 방법론 1차죠. 자, 그래서 쟤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쓴다고요? 쟤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써야 된다고요? 성 대신 닭을 잡아요? 성 대신 닭을 잡습니다. 네, 그 닭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요 녀석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요 녀석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우리가 어세스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어야 돼. 샘플링도 가능해야 돼.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쓰게 되는 타겟이 바로 뭐냐면 return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몬테카를로 메소드에서 다뤘듯이 자 VPy ST는 우리가 실제로 모르는 위의 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GT를 대신 모아요. 자 return을 모으는 거는 가능하죠. 실제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근데 얘를 모으는 게 과연 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것이냐?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어디서 얘를 모아도 된다라는 거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요? 이 녀석의 컨디션의 기대값이 뭐랑 같으니까 VPy ST랑 같고 그리고 이러한 SGD 기법은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트 되는 SGD 기법은 어떨 때 우리가 타겟을 하고 있는 녀석을 몰라도 얘가 익스펙테이션 측면에서 원래 타겟인 녀석이랑 익스펙테이션 측면에서 같다면 얘를 돌렸을 때 SG를 돌렸을 때 이 녀석이 결국엔 수렴하는 쪽이 어디로 간다?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과 같은 옵티멀 포인트로 간다. 단 조심해야 될 점. 내가 타겟팅하는 것, 제가 지금 현재 타겟팅하는 거는요. 요 녀석의 옵티멀 포인트들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글로벌 옵티멈도 아니고 요 녀석의 로컬 옵티멀 포인트들을 제가 마구마구 찾아다니면서 옵티마이즈 최적화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요거를 내가 옵티마이즈 한다고 하는 게 VPy S를 정확하게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일까요? 지금 다시 돌려볼게요. 제가 요 알고리즘을 정말 잘 돌려서 요거랑 비슷한 옵티멀 포인트를 찾았다고 할게요. 그 말이 요거를 최적화했다는 얘긴데 그 말인즉슨 자 요거를 최적화를 했다는 게 VPy S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 머신러닝 메소드는 뭘 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머신러닝 메소드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내가 어떤 함수를 골라서 내가 고른 함수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찾는데 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함수라는 얘기는 주어진 데이터를 전부 다 피팅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저 데이터를 가장 잘 근사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만 갈 수 있어요. 완전 VPyS를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밸류 펑션의 완전 모든 SS 다 정확하게 근사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모델링하는 함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VPyS가 가려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VPyS 이걸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스테이트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파란색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이렇게 표시하죠. 자, 이게 원래 타겟 VPyS였죠. 내가 피팅하고 싶은 함수가 가령 뭐로 피팅할까요? 내가 만약에 사용하고 싶어하는 함수가 1차 함수라면 얘를 아무리 1차 함수로 잘 피팅을 해도 걔는 뭐에 불과하다? 1차 함수고 걔는 기껏해야 뭐냐면 1차 함수고
걔를 아무리 잘 우리가 피팅을 해도 이 녀석을 아무리 잘 피팅을 해도 요 값을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건 뭐에 불과하다? 밸류에는 v 파이 그다음에 v 이 녀석의 차이를 세타의 측면에서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를 찾을 뿐이에요. 그 함수가 의미하는 거는 얘랑 요 두 녀석 사이의 디스턴스, 경성하는 디스턴스는 여러분이 어떤 걸로든 정해도 되는데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게 뭐 민스퀘어라든지 아니면 라이클리우드로 쓰신다든지 여러 가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매트릭을 쓰든지 간에 그 매트릭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 중 가장 타겟팅하는 공연자들에게 가까운 함수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요 녀석을 찾는다 해가지고 얘를 정확하게 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요 함수를 그려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형 함수들의 공간 또는 얘가 그려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얘를 잘 피팅한다는 얘를 그 함수들 중에서 얘를 잘 피팅한다는 얘기지 요 값을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머신러닝 메소드를 쓴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피팅을 잘 시키면은 얘를 최적화할 수는 있는데 그 말이 얘를 정확하게 안다는 걸 뜻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이 요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교수님, 그럼 제가 만약에 익스프레스 파워가 정말 좋은 함수를 가져와가지고 피팅을 시킨다면 그런 선형 함수는 제끼시고요. 정말 피팅을 잘하는 사람 가져와가지고 함수를 가져와서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애를 가져와서 피팅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익스프레스 파워가 좋은 녀석을 가져와서 피팅을 잘 시키면 원래 저 밸류 펑션을 최대한 잘 근사시키지 않을까. 옵티마이제이션도 잘 되고 하면은 원래 v 파이 s라는 녀석이랑 최대한 가깝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렇겠죠? 자,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함수를 잘 고르시면 내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v 파이 s랑 최대한 가깝게 근사를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내가 모으게 되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시퀀스를 가지고 최대한 피팅을 시켰을 때 그게 강학습의 테스트 환경이라 하면 실제로 내가 폴리시를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폴리시 업데이트하지 않고 폴리시 그 자체를 오퍼레이팅하는 그런 환경에서 요렇게 측정된 녀석이 과연 이 녀석이랑 잘 매칭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과연 내가 함수를 잘 고른다고 했을 때 테스트 환경에서 잘 돌아갈지 일반적인 머신러닝 환경에서는 이걸 확인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왜? 타겟 레이블이 너무 잘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강화수 환경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겟 레이블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테스트 환경에 간다고 하더라도 v 파이 s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럼 그때가 어떻게 테스트해요? 그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간접적으로는 내가 피팅을 시킨 이 녀석이 얘랑 최대한 근접을 했고 요걸 가지고 찾은 폴리시가 성능이 좋으면 아 내가 여기에 근접한 녀석을 찾았어요 라고 얘기해 볼 법한 하지만 그렇게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걔가 여기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강화수 방법론의 가장 큰 이론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파이나이트 MDP에서 머물려고 파이나이트 MDP 세팅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 파이나이트 MDP 세팅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되고 약간 로버스트하게 잘 분석되는 알고리즘들이 실제 리얼 프랙티스에서도 잘 돌아갈 거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MDP에서 이론을 자꾸 하는 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바로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기반으로 하는 강화수 방법론에서 밸류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상황에서 SGD를 가지고 러닝을 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 언급을 했고요. 자, 근데 저게 수렴을 하려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컨디션을 확인해야 돼요. 바로 뭐다? SGD에서 요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는 알파를 그냥 컨스턴트로 두면 어떻게 된다? 네, 안 된다. 여러분이 스토캐스틱 어프록시메이션을 보장을 해주고 싶다 싶으면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가 필요하다. 근데 스케줄러도 그냥 막 짜시면 안 되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스케줄러를 도입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스케줄러를 여러분이 도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스토캐스틱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리는 대체로 이 조건을 거의 옵티멀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감소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 만족하는 스케줄러가 어떤 거 있나요? 제일 쉬운 거? t분의 1. 그냥 시간 스텝에 따라서 자 t분의 1을 다 더해주면 무한대가 되고요. t분의 1 제곱해서 더해주면 파이나이트죠. 그래서 t분의 1 같은 녀석이 가장 대표적인 스케줄러가 될 텐데 저렇게 앞에 러닝레이트 스케줄러를 써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SGD 가설들이 수렴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오늘 또 언급할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티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MC 프레딕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얘기할 건 바로 뭐냐면 Temporal Difference Running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법론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중간고사 예전까지 DQN을 배우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요 수업을 열 때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다양하신 분들이 상시하셔서 앞에 기초들을 조금 다르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DQN에서 얘기하는 Q 네트워크가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DQN이니까 D를 붙이면 여기에다가 딥러닝을 얹은 게 DQN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거기다 플러스들이 쭉 붙지만 요거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실제 이제 DQN까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강화학습을 배우고 싶으실 때 사람들이 매번 시작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제거든요. 사실은 걔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근데 왜 현대 강화학습의 시작이라면 얘부터 얘기하시면 되지 왜 쓸데기 없는 앞에 것들을 얘기를 하셨나요? 그러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져다 쓰고 싶으시면은 그냥 강화학습 이론을 그냥 정확히 말하자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짧게 전자레인지 배우듯이 그냥 속성으로 배우셔서 가져다 쓰고 싶으시면은 솔직히 제 강의보다는 유튜브 강의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냥 빠를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적어도 이 알고리즘을 왜 쓰는지랑 그다음에 얘네들을 쓸 때 도대체 얘가
백그라운드 세어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게 궁금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가슴속으로 그때 누구누구 교수가 이거는 요것 때문에 된다고 했었지 라는 마음의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여러분이 뭔가 가져다 쓴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이 유튜브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가져다 쓰는 게 목표인 것이 아니고 얘네들이 적어도 왜 동작하는지나 얘네들이 동작할 때 왜 뭐 때문에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변형시킬 때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변형이 된 건지 얘네들을 알아야 여러분이 사실들을 얘네를 왜 쓰는지 알 거거든요. 그걸 모르면 그냥 단순하게 레시피처럼 들어야 여러분이 어떤 알고리즘들을 레시피처럼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GPT한테 그냥 갈리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GPT가 그런 거 훨씬 더 잘할 거거든요. 어떨 때 뭘 쓰세요? 어떨 때 못 쓰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기억력이 좋고 여러분보다 체력도 뛰어나요. 걔는 밤에 조질하다 하지.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오늘날처럼 되게 기술들이 되게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서는 여러분이 배우는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요 내용들 자체는 뭐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요게 바뀔 일은 없어요. 최신 알고리즘들은 매번 바뀌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신 네트워크, 최신 알고리즘들, 최신 방문론들은 매번 바뀌어요. 근데 걔네가 왜 어디서 뭐 때문에 되는지는 거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세상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소리가 길었고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이라고 하면 이제 머신러닝 방문론자들은 부스트래핑이라고 불러요. 진짜로. 자, 근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스트래핑 하면 뭐가 떠오르죠? 지금 배우는 방법론에 사실은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부스트래핑이라고 부르는데 부스트래핑이라고 한다면 우리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뭐가 떠오르나요? 리샘플링. 그죠? 우리가 어떤 통계치, 스태티스틱에 에스티메이션을 원할 때 그 데이터가 사실 모자른 경우 또는 non-parametric 한 경우 디스트리뷰션이 non-parametric 경우 우리가 데이터 리샘플링을 통해서 일종의 스태티스틱을 분사를 하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이제 이걸 부스트래핑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용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전자를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얘는 다른 방법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스트래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될 텐데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랑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스트래핑이라는 용어를 좀 달라서 혹시 통계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처음 듣는데요 하면 좀 단답하셔야 되고 자 컴퓨터 하시는 자 혹시 여기 CS 전공하신 분 계시나요? CS에서는 부스트래핑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죠? 블로그 만드는 라이브러리 중에 너무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부스트랩이라고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부스트랩은 프로그래밍 용어로서 어떤 프로그램의 컴파일링을 위할 때 그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의 컴파일링을 위할 때 이 프로그램 그 자체를 자기 스스로 컴파일러를 만든다고 한다면 약간 우로보로스처럼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가 오는 상태가 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컴파일러를 위해서는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데 자기 자신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파일링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언어를 쓰는다는 게 좀 묘하잖아요. 요걸 위한 방법을 부스트래핑이라고 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부스트래핑에 해당하고 그래서 부스트래핑이라는 용어가 되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통계학과 머신러닝
CSS 되게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나 몰라서 검색을 하실 때 이게 뭐야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용어들을 약간 넓은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해줄게요. 자, temporal difference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밸류 펑션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다이나믹스를 알아야 됐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있고 그 다음에 리워드들의 커뮬러티브 서밍 GT, 리턴을 에피소드 끝까지 관찰을 해야 됐던 몬테칼로 메소드를 배웠어요. 한 놈은 다이나믹스를 달아야 되고 한 놈은 리턴을 끝까지 다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끝까지 쫙 관찰을 해야 돼요. 자, 다이나믹스를 아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에피소드 끝까지 리턴을 쭉 관찰을 하는 거는 어떤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사실 꽤 잘 동작합니다. 몬테칼로 메소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파고도 사실은 몬테칼로 기반입니다. 잘 동작을 해요. 다만 굉장히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얘는 에피소드가 쭉 끝나기 전까지는 밸류 펑션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를 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고 만약에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의 길이가 굉장히 긴 녀석이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밸류 에스티메이션 할 때 뭘 써요? 감마를 쓰죠. 디스카운팅을 위한 감마를 쓰게 되는데 만약에 파이널에서 발생하게 되는 리워드들의 감마 디스카운팅을 계속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룰 때는 뭐 감마의 n승 하더라도 항상 0보다 크죠 하겠지만 저놈의 컴퓨터는 어느 순간 값이 너무 작으네요. 네, 0으로 처리할게요. 네. 저런 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너무 길어지는 녀석에 디스카운팅까지 들어있는 상황에서 하시게 되면 사실 밸류 에스티메이션이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리턴을 관찰하는 형태로 밸류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V 파일을 대체하는 방법론을 썼다면 이제부터는 temporal difference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제시하는 거냐면 temporal difference는 GT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VST를 활용하자라는 소리다. 자, 무슨 말이냐면 V 파이 S는 V 파이 파란색으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ST라고 할게요. 자, 밸류 펑션에다가 T시점의 스테이트를 넣었어요. 자, 이거 데피니션상으로 보자. expectation 파인 그다음에 자, 컨디셔닝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ST 안 넘어가네. 자, 이퀄 S가 들어가면 안 되죠. 네. ST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 대신에 스몰 s를 집어넣었으면 이게 되는 거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이 자리에다가 캐피털 S를 넣기 때문에 그냥 얘가 뭐가 되냐면 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호적으로는 사실 두 녀석이 차이가 없습니다. 교수님 너무 헷갈리는데요? 자, 얘는 사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얘는 사실 여러분이 뭐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스몰 s가 들어가야 이거잖아요. 자, 얘는 다시 말해서 스몰 s에 대한 함수란 얘기야. 스몰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t 시점에 스테이트 값이 주어지면 t 시점에 스테이트 값이 주어지면 걔를 어디다 넣어라? 여기다 넣어라. 오케이? 다시 말해서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얘를 집어넣는 소리. 그죠? 따라서 요 자리에 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요거다라는 소리입니다. 헷갈리실 필요 없으세요? 자, 근데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GT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쪼개서 쓸 수 있죠? 제일 많이 쪼개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GT의 정의가 뭐 있어요? 자, RT 더하기 엄마 곱하기 그쵸? GT 플러스 1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고 얘는 관찰 가능한 값이죠. 넥스트 시점에서의 리얼이니까 내가 넥스트 시점에서 관찰 가능하죠, 그죠? 얘도 관찰 가능해요. 근데 쟤도 에피소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얘는. 자, 요걸로 바꾸는 건 우리 다이나믹 프로그램 시간 때 엄청 썼죠, 그죠? 이거 자체가 뭐예요? 얘를 요걸 바꾼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면은 안 되는데, 그지? 이게 얘가 요거랑 같다는 게 뭐예요? 발만 이퀘이션이죠. 발만 이퀘이션이 뭐였어요? v 프라임 s는 서메이션 r 플러스 감마 v 프라임 s 프라임에다가 s 프라임 r s 콤마 a에다가 뭐 곱해주고 파이 곱해줘야지. 왜냐면 s 콤마 a인데 얘는 스테이트에 대한 펑션이기 때문에 a 지워줘야 되죠. a 지워주려면 뭐 곱해줘야 돼? 파이. 따라서 파이. 따라서 요거는 s 프라임 a r. 이게 발만 이퀘이션이죠? 그죠? 중간고사 안 본다고 했지만 좀 외웁시다. 기말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나? 자, 발만 이퀘이션. 이게 스펙테이션 식으로 쓰면 얘예요. 스펙테이션 식으로 쓰면 요거예요. 오케이? S자리 대신에 ST가 들어간 거에 불과하고 S 프라임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걸 불과해요? ST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위에 있는 식을
쭉 풀어서 쓰는 식일 거예요. 오케이? 교수님 저 요거 이해 안 되는데요? 하신 분 있나요? 혹시? 없겠죠? 네. 자, 다시 말해서 요거는 뭐다? 벨만 이퀘이션이다. 여기까지는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네.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이 뭐에 착안한 거냐면, 자, 어허라. 그러면 요 녀석이요. 뭐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값이라고 지금 생각이 든 거예요. v 파이 st를 뻥으로 할 때 쟤를 대체할 수 있는 답으로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GT를 사용했다면 나는 얘를 답으로 적어도 되겠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TD 메소드는 GT 대신에 뭘 쓰겠다? 요걸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바뀌었네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뭔가 한 가지가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원래 요 녀석은 그라운드 플러스에 해당하는 밸류 펑션이어야 벨만 이퀘이션이 만족되는 건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타겟이 아니라 내가 에스티메이션 할 때 사용할 에스티메이터를 대신 넣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V 파일을 대체하고 싶은 녀석으로 대문자 VS를 사용할 텐데, 이거 헷갈림 마실게요. VS를 사용할 텐데, 요 VS라는 녀석을 요 자리에 넣겠다는 거예요. 요 자, 얘는 관찰 가능한 값이에요. 간만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고. ST 플러스 1 관찰 가능한가요? 네. 하죠? 스몰 v 파이는 관찰 가능한가요? 관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애초에 얘를 에스티메이트 할 녀석으로 얘를 지금 업데이팅 하고 있잖아요. 이 업데이팅 하는 녀석을 들고 와서 쓰겠다는 거예요. 교수님, 얘 아직 학습 덜 된 놈 아닌가요? 맞아요. 학습이 덜 된 놈이에요. 심지어 얘랑 달리 요 녀석은 그라운드 트루스랑 거리가 매우 옵니다. 얘는 그나마 V 파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요 녀석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내가 얘를 관찰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뭔가 리턴이라는 녀석의 참값이니까 믿을 수라도 있는데, 이 녀석은 아직 학습도 안 된 녀석인데 여기다가 이걸 더했다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타겟으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부스트래핑을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부스트래핑이라는 건 뭐냐면, 초기에는 당연히 이 값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초기에 학습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언제예요?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저놈이 어딘가로 흘러갈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초기에 이 녀석이 얼만큼 엉망진창인지는 괜찮아요. 내가 초기에는 아주 엉망진창이 될 텐데 괜찮아요.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얘가 어딘가로 수렴하겠죠. 얘가 그 어딘가로 수렴하는 녀석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v-의 xt로만 잘만 흐르면 문제가 없겠죠. 그죠? 자, 부스트래핑의 철학이란 건 이런 거예요. 초기에 부정확한 거 괜찮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제가 어디로 흐를 거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밸류 펑션으로 흐르게 될 거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temporal difference learning 또는 부스트래핑 기법의 아이디어. 즉 초기에는 데이터가 적으니까 초기에는 마구마구 저 값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저 값이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엉망진창의 어떤 밸류 펑션 값이 하나 이렇게 찍히게 되면서 이게 지금 학습이 되는 게 맞아? 라고 의심이 돼요. 근데 러닝이라는 게 얼마큼 신기하냐면 이게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데이터 드리븐으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모아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기법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녀석들이 결국엔 리얼데이터 값들이 쌓이고 본인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면 얘네들의 옵티멀 포인트가 어딘가는 있을 거고 그 옵티멀 포인트가 분명 존재할 텐데 얘네를 어떻게 흘려보내든 그 옵티멀 포인트로 굉장히 노이즈하지만 수렴한다라는 게 바로 스토캐스틱 어프로시메이션 티어리의 꽂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옵티멀 포인트가 여기 자, 옵티멀 포인트가 여기 있고 이니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쓰고 있는 이 스토캐스틱 어프로시메이션 메소드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초기에 이 녀석이 얼마큼 값이 막 원래는 요 패스로 가면 정말 베스트스트 코스인데 초기에는 값이 마구마구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평균적으로는 이 녀석의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는 게 평균적으로 맞다면 아무리 흔들려도 여기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캐스틱 어프로시메이션 티어리의 파워예요. 초기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와중에 얘가 평균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만 정확하게 찍어준다면 이게 짚어준다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옵티멀 포인트로 가려게 보장이 됩니다. 교수님, 아니 타겟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되나요? 지금 이거야 V 파이지만 이 자리에 VS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녀석이 분명 제로 갈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이 값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한다고 해도 옵티멀 밸류 펑션 또는 원래 밸류 프리딕션으로 가는 알고리즘을 여러분 이미 배웠어요. 심지어 2개나 배웠어요. 그죠? 그렇죠. 하나는 프로리스 이터레이션, 다른 하나는 밸류 이터레이션. 프로리스 이터레이션과 밸류 이터레이션 여러분 업데이트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자, 프로리스 이터레이션 알고리즘 어떻게 동작하죠? 파란색 뭐지? 자, 프로리스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해요? 그렇죠. 프로리스 이터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하는 인프루먼트 시키는데 그 전에 먼저 밸류 펑션 업데이트 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줘요? 기억 안 나는 거.
원래는 이게 벨만 이퀘이션 푸는 거였는데 폴리스 이터레이션 할 때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했냐면 벨만 이퀘이션 시계가 정확한 V파이어는 아니고 이니셜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하는 저 포뮬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 벨만 이퀘이션 그대로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서메이션 S 프라임 A 부터 시작해서 자, 요렇게 가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는 지금 밸류 펑션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잘 보세요. 요거 벨만 이퀘이션 만족해서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내죠? 초기에 그냥 이니셜 밸류 펑션 아무거나 0으로 잡고 이트레이티브하게 넣다 보면 어디로 수렴한다라는 거 그때 보여줬어요?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이 녀석이 결국엔 어디로 간다? V 프라임 S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바나 픽스드 포인트 때문에. 자, 이거는 폴리시 이밸루에이션만 봤을 때 수렴하는 거. 자, 폴리시 이밸루에이션뿐만 아니라 뭐도 사실은 했었냐면은 밸류 이터레이션 있죠? 밸류 이터레이션을 심지어 뭐에다 쓴 거예요? 벨만 이퀘이션이 아니고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자리에다가 자,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원래 옵티멀 폴리시의 밸류 펑션이죠. 근데 옵티멀 폴리시의 밸류 펑션을 몰라도 그냥 0부터 시작하는 밸류 펑션을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넣다 보면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옵티멀 폴리시의 밸류 펑션으로 수렴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설명을 했죠. 자, 요 놈은 V 파이 K를 정확하게 안다고 수렴하는 놈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 V 파이 K가 정확히 밸류 펑션인 걸 쟤네들이 정확히 밸류 펑션이라고 해서 이 알고리즘에 수렴하는 녀석이었을까요? 아니죠. 얘네들은 뭐 때문에 얘네들이 뭐 때문에 수렴한다고요? 부정확한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결국에 수렴하는 원리는 이 바나픽스트 포인트 수렴에 있어서 반드시 수렴해야 될 옵티멀 포인트가 있고 그 옵티멀 포인트로 이터레이티브하게 얘네들이 돌아가다 보면 반드시 걔로 수렴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이 이니셜 포인트를 뭘로 잡아도 아무렇게나 잡아. 네, 이게 사실 바나 픽스드 포인트 수렴의 강점이에요. 단 얘는 다이나믹스를 안다고 했으니까 먹혔지. 근데 이거 우린 다이나믹스 모르니까 저거 못 쓰지 않아요? 자, 다이나믹스를 모르면 내가 알고리즘화해서 V 파이 S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지. 이 안에 메커니즘의 다이나믹스가 쓰이는 건 안 변해요. 무슨 말이냐? 다이나믹스를 내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 어세스가 불가능할 뿐이지. 저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찰하고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인바이러먼트에서 정보를 얻는 요 메커니즘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다시 말해서 이 바나 픽스드 컨티뉴엄을 쓰려면 저 다이나믹스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 요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인바이러먼트를 바꾸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수렴하는 걸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밸류 이터레이션이나 폴리시 이터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저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들의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디서도 사용이 된다? 여기서도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을 보시면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에서 정확한 VPi가 에스티메이터로서 VS를 집어넣어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개의 수렴성이 뭐랑 사실 동일하게 되면 폴리스 이터레이션이나 밸류 이터레이션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바나 픽스드 포인트 theorem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말로 생각한 거고 이거를 좀 생각해볼게요. 자, 알고리즘 측면에서만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원래 정확한 VPi를 알고 IT 플러스런에다가 더해주면은 사실 제가 이제 요거랑 똑같은데요. 어떻게 하자면 요 녀석에 좀 더 정확한 F까지 될 수 있을 텐데요. 얘를 모른다 하도요. 우리는 애초에 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요 녀석이 있으니까 요 녀석을 얘를 대체해서 타겟으로 삼으면 초기에는 흔들려도 언젠간 수렴하는데 그 언젠간 수렴하는 게 뭘 보장해 주냐면 언젠간 수렴해주는 게 어떻게 보장해 주냐면 밸류 이터레이션 사용됐던 또는 폴리시 이터레이션 사용됐던 바나픽스 포인트 theorem에 의해 초기에는 굉장히 흔들리지만 옵티멀 포인트로 수렴하게 된다는 게 보장이 된다. 사실은 이 녀석들이 수렴하게 되는 반경들이 있어요. 이 반경의 크기가 어떻게 사실은 좁혀지게 되냐면 얘네들이 원래 도달 가능한 어떤 러닝 레이트들이 도달 가능한 반경들이 있거든요. 그 러닝 레이트들이 도달하는 반경이 5의 속도로 줄어들게 되면 감마의 엔슨 속도로 줄어들어요. 이 감마의 엔슨 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옵티멀 포인트를 수렴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게 정확하게 바나픽스트 포인트 theorem이 얘기를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의 그 머리의 길이가 저 감마의 길이에서 컨트랙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저게 이제 수렴성을 보장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테크닉입니다. 자, 그럼 몬테카를로 메소드랑 템퍼럴 디퍼런스 메소드랑 직관적으로 이렇게 수식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겠어요. 저희 그럼 직관적으로 대체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 네. 운전 안 하세요? 자, 아마 운전 다음에 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운전 안 하시는 분은 그래도 조수석에서 내비게이션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내비게이션 다들 한번 내비게이션 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들 알죠? 내비게이션 화면은 그렸을 거잖아요. 아니 적어도 택시 기사님이 잘 가시는지 보려고 내비게이션 본적 없어요. 내비게이션 화면 보시면 자, 여기 뭐 도로가 있고요. 차가 있을 거고요. 건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 뜹니까? 제일 중요한 정보는 어디 있대요? 내비게이션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요걸 제일 많이 본다고 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사실 제일 많이 시선이 꽂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언제 도착할지 그죠? 도착 시간 도착 시까지 남은 시간 오후 2시 대학원 강화서 수업 오후 2시에 시작인데 도착 시간이 2시 10분입니다. 도착 시간이 이 부분에 뜨죠, 그죠?
내가 한 집에서 출발하는데 예상 도착 시간이 딱 1시 55분이네요. 오케이, 좋았어. 안전하게 세이프다. 출발했어. 근데 갑자기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중간에? 중간에 실시간 도로 상황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갑자기 1시 55분이 1시 58분이 되고 1시 58분이 2시 2분이 되고 2시 2분이 2시 10분이 되면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냥 어쨌든 위에 교수님처럼 따뜻한 아무튼 네. 저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저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도착 처음부터 처음 출발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착 시간이 13시 55분으로 이렇게 초반에 도착 시간이 떴을 때 요 시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나요, 안 좋나요? 운전하는 와중에 요 정보가 그냥 멈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부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초반에는 그 예측치가 맞을 텐데 내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정보가 바뀌면서 실제로 예상 도착 시간과 멀어지게 되는 중간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이 값이 분명 바뀌는 게 정상일 텐데 이 값이 바뀌는 게 반영이 돼서 나한테 업데이트 돼야만 내가 사실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점에서 발을 더 발릴지 아니면 무대에서 갈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몬테칼로랑 템포럴 디퍼런스의 차이가 뭐냐면 몬테칼로는 요 정보를 출발 시점부터 바꾸지 않고 그대로 쭉 가서 내가 저를 지각하게 만들고 이 시간에 출발하면 내비가 예측하는 거랑 한 몇 분 정도 다르니까 내 예상 출발 시간에서 10분 뒤로 밀어가지고 출발을 해야겠다 라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제 내비가 뜨게 되면 그래서 내가 원래 출발했던 내가 예를 들어서 13시에 출발해서 요게 떴는데 실제로 도착을 해보니까 13시 05분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10분 정도 틀렸죠. 사실 여러분의 내비도 학습을 해본다고 할게요. 여러분이 다음번 여러분이 다음번에 운전할 때는 대충 언제 출발해야 된다고 감을 잡아요? 한 12시 50분쯤 출발해야 된다고 감을 잡죠? 그죠? 예상 시간이랑 10분 틀리니까, 그죠? 자, 요거를 반영해서 여러분이 출발 시간을 앞당기듯이 학습을 하게 되면 뭐다? 요게 몬테카를로 방식. 실제로 끝까지 가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에요. 템포럴 디퍼런스는 어떨까요? 템포럴 디퍼런스는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템포럴 디퍼런스는 얘도 초기 시작점은 13시서부터 일단 시작을 했을 때 13시 55분에 도착할 거야 라고 정보를 주는 건 일단 초기 시작점은 똑같아요. 오케이? 참고로 저희 집이 광명 근처거든요. 경기 남부입니다. 경기 남부에서 출발할 때는 서부간선도로를 타게 되는데 항상 어디서 맞게 되면은 그 구로에서 맞게 돼요. 구로의 배경이 구로 마련이거든요. 그 구로에서 이 도로들이 항상 막혀가지고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는 곳이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 항상 도착을 하게 되면 예상 도착 시간이 10분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키고 나서 13시 55분이면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그 부로 마중에 딱 도착하는 시점을 보고 예상 출발 시간을 예상 도착 시간을 조정을 합니다. 보통 한 20분쯤 도착하면 그때부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 몇 시에 도착한다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14시 00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스테이트에 도달을 했을 때 어떤 스테이트에 도달을 했을 때 내가 예상하게 되는 도착 시간을 바꿔서 학습하는 방식. 요게 템포럴 디퍼런스라는 방식. 바뀐 스테이트에서 리턴을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방식. 자,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출발 스테이트에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모든 스테이트들 일단 그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스테이트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각 스테이트별로 업데이트해야 될 정보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해주죠. 템포럴 디퍼런스는 어떻게 업데이트하냐면 어떤 스테이트에 출발해서 다음 스테이트로 도착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로 도착했을 때 얻게 될 정보와의 차이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줘요. 두 가지가 MC랑 TD의 템포럴 디퍼런스랑 몬테카를로의 차이. 말하자면 끝까지 가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한 스텝 이후 또는 그 다음 스테이트로에 가서 의 정보를 두고 업데이트하는 경우의 차이죠. 당연히 얘도 이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도 틀릴 수 있죠. 그죠? 이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도 틀릴 수 있지만 이게 정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듯이 이때쯤 되면은 한 이때쯤 도착을 하니까 라고 스스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이 바로 몬테카를로 메소드 방식이에요. 템포럴 디퍼런스 나뉘기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실제 발생하게 되는 도착 시간과 나의 이니셜 예측 시간 간의 차이를 나중 가서 한꺼번에 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템포럴 디퍼런스는 각각의 시점에서 예상되는 값과 뭐를 비교하냐면 그 이전 시점에서 예측된 녀석의 차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시점과 그 다음 스테이트 시점의 그 차이.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게 템포럴 디퍼런스 간의 그 차이입니다. 즉, 밸류 펑션을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업데이트할지를 결정하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차이는 이렇다. 자, 그럼 얘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다 지켜봐야만 얻을 수 있는 값이죠. 얘는 어떤가요? 자, 리얼드는 넥스트 스텝에서의 리얼드죠, 그죠? VST 플러스 1은 어때요? 다음 시점에 스테이트 값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에스티메이트에다가 집어넣으면 얻을 수 있는 값이죠. 그거랑 현재 시점에 밸류 값을 빼서 계산을 해줍니다. 요 빨간색 부분을 우리의 타겟이 되는 거고요. 네, 보시면 저 빨간색 부분이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 타겟이 되는 거고, 쟤랑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VST의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템포럴 디퍼런스 에러라고 불러요. 자, 템포럴 디퍼런스 타겟이 있고요. 템포럴 디퍼런스 에러가 있어요. 템포럴 디퍼런스 타겟은 뭐냐면 내가 뻥 대신 뻥 대신 닭으로 잡을 타겟인 거고, 에러는 뭐냐면 그 템포럴 디퍼런스 타겟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VST 간의 차이, 이거를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게 이렇게 에러를 정의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템포럴 디퍼런스 관계 방식. 자, 그래서 그냥 밸류 펑션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고 밸류 펑션을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시려면은
몬테칼로 알고리즘에서 그냥 뭐만 바꾸면 되냐면 G를 계산하는 대신에 그냥 next state 관찰해서 밸류 펑션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 에스티메이트에다 집어넣고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시험 방식.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뭐뭐랑 비교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과 몬테칼로 기법과 그다음에 템포럴 디퍼런스 기법들끼리 서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세 가지를 비교를 하는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현재 시점에서 내가 다음 시점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다이나믹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이 모든 값들을 다 내가 가져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쭈르륵 계산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방식인 거고, 몬테칼로 메소드는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일단 쭉 관찰을 해서 이 값들을 쭉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 당연하지만 요때 관찰된 스테이트들만 업데이트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몬테칼로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뭐가 빨려야 된다? 모든 스테이트를 방문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모든 스테이트는 액션 페어를 방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깔려야 우리가 옵티멀 폴리시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Exploring Structure Assumption이라고 했죠, 그죠? 반면에 Temporal Difference는 애초에 모든 스테이트를 방문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현재 스테이트와 넥스트 스테이트만 관찰하게 되잖아요. 자, 무슨 말이다? 3시 15분에 찍었네.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 3시 30분에 하던 말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